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울란바토르에선 한국어를 모르면 대화가 힘들 정도로 거리마다 한국어 간판이 넘쳐나고 분식 푸드트럭 앞에는 떡볶이를 사려는 몽골 청년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 카페에는 블랙핑크를 따라 부르는 학생들로 북적이고 그랜드마트에는 한국 라면과 김치가 가장 먼저 동나는 품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풍경을 본 외국인 관광객들조차 여기가 몽골이 맞느냐며 혀를 내두른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울란바토르 골목 끝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한몽골. 소녀의 믿을 수 없는 서울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나고 자란 사랑툴가라고 해요. 부모님이 한몽 합작 상업지구 초입에서 카페를 하셔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거의 매일 그 거리를 걷고 냄새 맡고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컸습니다. 어릴 땐 그게 당연한 풍경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여긴 진짜 몽골이라기보단 서울 한복판 같았어요. 한글 간판이 줄지어 있고 김밥나라 서울치킨, 떡볶이 1988 같은 가게가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길에는 케이팝 노래가 흐르고 그 음악에 맞춰 춤 연습하는 청소년들도 많았어요. 외국인이 아니라 몽골 친구들이었는데 다들 한국말로 뭐라 하면서 진짜 한국인처럼 행동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게 좀 불편했어요. 제가 그랬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6살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카페에 단체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쓰레기도 막 버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제 안에 이상한 고정관념처럼 박혀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 사람은 시끄럽고 예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꽤 오래 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무심코 엄마한테 난 한국인 싫어라고 했어요. 엄마가 한동안 말없이 절 쳐다보셨는데 그 뒤엔 정말 크게 혼났어요.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한국 덕에 내가 밥 먹고 살고 있다는 걸 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엄마는 의식적으로 저한테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한국은 인사 하나도 바르게 하는 나라다. 사람들 질서 잘 지킨다. 말이 곱다 하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조용히 그 분위기를 이어가셨어요. 가게에 오는 한국인 손님들과 길게 대화하시면서 일부러 저한테 통역을 시키려 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새 저도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쯤 카페 인근 골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작은 가게들이 있던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부 한식 전문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삼겹살집, 찜닭집, 심지어 설렁탕집까지 생겼어요. 골목 전체가 한국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 무렵부터 또래 친구들도 점점 케이팝을 듣고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학교 점심시간마다 누가 어떤 그룹의 댄스를 따라했는지, 드라마 대사를 얼마나 잘 외우는지로 경쟁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관심 없었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귀에 익고 흥미도 생겼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제게 너 블랙핑크 춤 몰라? 진짜 촌스럽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뭘 몰라서 바보처럼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몰래 유튜브에서 블랙핑크 영상을 찾아봤어요. 이상하게 중독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는 저도 따라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 문화에 조금씩 젖어가던 어느 날 카페 창밖을 내다보니 긴 줄이 하나 보였어요. 바로 옆 떡볶이 푸드트럭 앞이었습니다. 거기 줄 선 사람들 중 반은 몽골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진짜 여긴 서울 같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 말했어요. 요즘엔 몽골이 아니라 서울에서 사는 기분이에요.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그만큼 한국이 우리 삶에 들어온 거지. 다 좋은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잃어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한국인 관광객 무리가 저희 카페에 왔는데 옛날처럼 시끄럽지도 않았고 나가실 때는 테이블을 깨끗이 정리하고 가셨어요. 엄마는 그걸 보며 저한테 그때 그 시끄럽던 사람들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단다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저는 잘못된 인상을 가지고 괜히 한국을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카페에서 한국인 손님이 오면 더 먼저 인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말이 잘 안 통해도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말하면 그쪽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예절이 자연스럽고 문화가 전염처럼 퍼지는 걸까?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카페 인근에 새로 생긴 K푸드 마트에 갔을 때는 거의 충격이었어요. 김치, 불닭볶음면, 한국 음료, 화장품, 심지어 마스크팩까지 전부 한국어 그대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직원도 한국 유학 갔다 온 언니였고 손님 중엔 한국인보다 몽골인이 더 많았어요. 그때 느꼈어요. 몽골은 지금 스스로 한국화되고 있다는 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저도 있었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종종 한국은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나라야라고 하셨어요. 어릴 땐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카페에 오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동네가 활기를 띠는 것도 그 기반에는 한국과의 연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한국은 어떤 곳일까? 서울에 가면 지금 내가 보는 이 작은 서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을까? 몽골에서 접하는 한국은 이미 익숙하지만 직접 가서 보면 또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호기심이 제 안에서 아주 조용히 불을 붙였어요. 언젠가 진짜 서울에 가보고 싶다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변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아요. 당시 저희 부모님 카페는 한국인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면서 꽤 바빠졌습니다. 저는 학원 끝나면 곧장 카페에 들러 숙제를 하거나 간단한 서빙을 도왔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손님들과 마주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몸에 붙었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편하게 나왔어요. 카페에는 한국어로 메뉴판이 따로 있었고 어떤 손님들은 한국어로 주문을 하셨어요. 처음엔 못 알아들어 멀뚱멀뚱했는데 자주 듣다 보니 단어 하나씩 익히게 됐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라떼 따뜻하게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니 뜻을 몰라도 감으로 알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쯤이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사랑툴가, 오늘 한국인 단체 손님 온단다. 단정하게 입고 나와서 인사 좀 해. 순간 당황했어요. 손님이 오는 게 왜 제 복장까지 영향을 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날은 일부러 멀리 앉아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카페에 자주 오는 단골 한국 손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며 요즘 말투가 부드러워졌네요 라고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바뀐 걸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걸 알아본 거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K-드라마를 더 자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흥미 위주였지만 나중에는 발음이나 억양을 유심히 듣게 됐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 인물들이 감정 표현을 할 때 쓰는 말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단어보다 말의 흐름과 분위기 자체가 매력적이었습니다. 블랙핑크는 여전히 제 일상 속에 있었어요. 친구들과 점심시간에 춤 따라 추는 게 일상이었고 거울 앞에서 유튜브 튜토리얼을 보며 연습도 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말했어요. 너 한국 사람처럼 보인다? 그 말에 웃으면서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나는 몽골 사람인데 왜 저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리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사랑툴가야, 한국어 학원 다녀볼래? 저는 망설였어요. 그걸 배우면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었고 어쩐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덧붙이셨어요. 괜찮으면 해봐. 배워두면 나중에 뭐든 쓸모 있어. 그 말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결국 저는 동네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왕초 보반이었는데 다들 저처럼 드라마와 K-팝을 통해 흥미를 가진 또래들이었어요.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특히 한글을 배우는 과정이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어는 받침 때문에 발음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저한텐 마치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었어요. 학원 수업 중 기억에 남는 건 선생님이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몽골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수업 중간중간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실감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은 열심히 하면 길이 생기는 나라예요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도 처음으로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진 그냥 멋있어 보여서 혹은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안에 무언가가 생겼어요. 진짜 한국을 보고 싶고 직접 말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학원 중급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즈음엔 일상 대화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집에서는 엄마랑 일부러 한국어로 말하는 연습도 했어요. 엄마는 기특하다면서 가끔 간식을 더 챙겨주셨습니다. 카페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엔 그냥 서빙만 했는데 이제는 한국인 손님이 오시면 제가 직접 응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메뉴판 드릴게요. 손님들은 깜짝 놀라셨어요. 몽골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한다는 게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이 쌓이면서 자신감도 붙었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드라마 자막 없이 보는 연습도 했고 한국어 뉴스도 조금씩 듣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뉴스 속 발음과 말투는 배우기에 딱 좋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또 얘기하셨어요. 너 진짜 한국 가볼 생각 없니?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확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이제는 목표가 생긴 거였어요.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날 저녁엔 김치볶음밥을 해주시고 이거 한국 가면 자주 먹을 거야 하셨어요. 그 말에 웃으면서도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밀어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그 무렵 저는 혼자서 한국 유학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블로그,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경험담을 읽고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됐습니다. 언어 점수, 입학시험, 장학금 조건 같은 것들이요.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좋아서 시작했지만 준비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보는 성격이에요. 부모님이 저한테 기대를 거셨다는 걸 알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나 예능을 볼 때마다 저건 그냥 화면 속 세상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겪을 수 있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저도 저 화면 너머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학원 숙제도 더 열심히 했고 카페 손님 응대도 더 정성껏 했어요. 한국어 단어장을 만들어서 외우고 토픽 시험 일정도 체크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한국 유학이라는 말이 저한테 낯설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누가 넌 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멋있어서가 아니라 한국을 통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전공을 한국어로 선택했어요. 대부분 친구들은 경영이나 국제무역 같은 전공을 골랐지만 저는 아무 고민 없이 한국어과를 택했습니다. 선택의 이유는 단순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한국에 가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 무렵 울란바토르엔 한국 유학 설명회가 제법 자주 열렸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일정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가능하면 모두 가보려고 했어요. 설명회가 열린다는 포스터를 보면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버스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처음 갔던 설명회는 고려대학교 몽골 유학생회에서 주최한 작은 행사였어요. 거기서 들은 말 중 하나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은 빠르지만 체계적이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도시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게 남았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서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도 제 유학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놓친 설명회 일정이 있는지 확인해 주셨고 어머니는 각 대학의 장학금 조건을 프린트해서 정리해 두셨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파일에 꽂아가며 차근차근 비교했어요. 카페에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가끔씩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몽골인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럴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커피를 서빙하면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예요? 어떻게 적응했어요? 같은 질문을 던지면 실감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배우면서 저는 진짜로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전엔 막연한 동경이었는데 이젠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 거예요. 서류 준비, 성적 관리, 자기소개서 작성 같은 현실적인 과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학교 수업도 더 열심히 들었어요. 전공 수업은 물론이고 부전공으로 한국문화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사회 구조, 교육제도, 역사와 관련된 수업들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과는 또 다른 시야를 열어줬습니다. 저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도 참가했어요.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지역대회였는데 그때 제가 했던 발표 제목은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심사위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 한국에서도 통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교 언어교육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수강료, 기숙사,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비자 발급 요건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처음엔 복잡하고 머리가 아팠지만 하나씩 체크하면서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특히 자기소개서 부분이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썼어요. 왜 한국에 가고 싶은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썼습니다. 부모님의 카페에서 시작된 저의 한국어 여정, 카페에 오는 손님들, 학원과 대학교에서의 경험을 모두 담았어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은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손에서 놓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기다림은 불안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 덕분에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늘 힘이 되어주셨어요. 저녁 식사 후엔 꼭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함께 봤어요. 아버지는 음식을 보며 이건 진짜 맛있어 보인다며 감탄하셨고 엄마는 나중에 내가 한국 가면 이거 꼭 먹어봐 하시면서 레시피를 노트에 적으셨어요. 뉴스도 자주 봤어요. 한국의 대학 소식, 경제 상황,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환경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다 저를 준비시키는 시간 같았어요. 기다림 끝에 결국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언어교육원 합격 통보였습니다.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러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내서 온 것도 아닌데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저보다 먼저 울었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진짜 시작이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더 울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카페 창가에 앉아서 길을 바라봤어요. 바로 그 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한국이 뭔지도 모르고 막연히 싫어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그 나라로 떠나려는 제가 있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억지스럽거나 어색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온 거였고 그 흐름에 저는 잘 따라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출국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요. 비자 서류 준비하고 항공권 예약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어요. 부모님은 계속해서 이건 챙겼니? 저건 준비됐니? 하면서 저보다 더 분주하셨어요. 엄마는 제게 김치 몇 봉지 싸줄 수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거기 가서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하셨어요. 웃겼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버지는 환전도 미리 다 해두셨고 외환카드 사용법까지 직접 알려주셨어요. 이제 한국에 간다는 말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며칠 안에 현실이 될 일이었어요. 제 방 구석에 놓인 캐리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상상했던 거리, 카페, 캠퍼스. 그 모든 것들을 곧 직접 걸어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냥 TV 속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곳은 이제 제가 직접 살아갈 무대가 되었고 저는 그 무대 위에 설 준비를 끝냈습니다. 출국을 하루 앞둔 아침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마치 그냥 평소처럼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된 여권과 항공권, 짐이 가득 들어찬 캐리어를 보니 갑자기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가는구나.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엄마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식탁엔 김밥 재료가 널려 있었고 주방에선 끓는 떡볶이 냄비에서 매콤한 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이거 다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마지막이니까 너한테 몽골식이 아닌 엄마식 한국 음식 먹이고 싶었어.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울컥했어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주방에는 잘 안 들어오시던 분인데 이날은 앞치마까지 두르고 직접 김밥을 싸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익숙지 않아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음식 이제 진짜 서울 가서 먹고 비교해보라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장난기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누구보다 무거웠습니다. 점심 무렵엔 가까운 친척들과 단골 손님 몇 분이 조용히 모이셨어요. 대단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다들 제게 응원의 말을 건네주셨어요. 어떤 손님은 서울 가도 한국말 지금처럼만 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주셨어요. 괜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날 하루는 유난히 빨리 지나갔어요. 시간이 흐르는 게 아까웠어요. 오후엔 마지막으로 혼자 카페 앞 골목을 걸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오던 길이었고 수없이 지나쳤던 간판들이 눈에 더 오래 머물렀어요. 서울 치킨 떡볶이 1988 한복 스타일 카페 같은 가게들 말이에요. 여긴 분명 몽골이지만 어떤 때는 한국보다 더 한국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문득 어릴 적 일이 떠올랐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을 한국인으로 착각했던 그날이요. 시끄럽게 떠들고 카페를 어질러 놓고 간 그 손님들 때문에 저는 어린 마음에 한국인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걸 부모님께 말했을 때 엄마는 저를 꾸짖으셨고 저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때 엄마가 말한 배은망덕한 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요. 우리 가족이 이 거리에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한국 문화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카페를 찾는 손님들, 거리의 활기,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배운 것들, 그 모든 게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 두렵지 않아요. 처음엔 막연히 낯설고 뭔가 특별한 나라 같았지만 지금은 더 알고 싶고 직접 부딪혀보고 싶은 대상이 되었어요. K-드라마와 K-팝이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그 문화 뒤에 있는 사람들과 시스템, 생활 방식까지도 이해하고 싶어요. 저녁이 되자 엄마는 저를 옆에 앉히고 말했어요. 서울 가면 힘든 일도 많을 거야. 하지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도 다 봤잖니. 한국에서도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마세요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떨렸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캐리어를 점검하셨어요. 여권, 티켓, 환전한 돈, 입학허 가서 사본까지 하나하나 다시 체크하셨습니다. 평소 과묵한 아버지지만 이런 꼼꼼함이 얼마나 따뜻한 배려인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밤이 되자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어요. 엄마가 고이 넣어준 앨범 속에는 제가 한국어 학원 다닐 때 찍은 사진,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던 장면, 부모님과 함께한 식사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걸어온 시간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공항 가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해도 울 것 같아서 그냥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 입구 앞에 섰을 때 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내가 떠나는 게 아프지만 내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도 알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까봐 말은 아꼈지만 마음은 이미 다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쪽을 향해 한번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제 삶이 시작된 그곳이었고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했던 자리였어요. 그 길 끝에서 저는 비로소 출발선에 섰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탑승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고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한국,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떨리는 숨을 내쉬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달릴 때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울란바토르의 하늘은 여전히 낮고 넓었고
햇빛이 어중간하게 깔려 도시는 조금 흐릿하게 보였어요. 출국 전날 밤까지도 실감이 안 났는데 비행기가 움직이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와 건물들은 너무 익숙했어요. 엄마 손잡고 다녔던 시장 골목, 친구들과 웃으며 걸었던 학교. 앞길 카페가 있는 골목 끝 신호등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잘 가. 그리고 꼭 다시 와. 그렇게 말이에요. 비행기가 속도를 내며 떠오르기 직전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배웅해 주셨던 공항 입구 앞, 눈을 꾹 감고 서 있던 엄마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타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뒤돌아섰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도시는 제게 단순한 고향이 아니었어요. 제가 자라온 곳이자 제가 한국이라는 꿈을 처음 품게 된 공간이었어요. 울란바토르는 작고 느리지만 따뜻하고 깊은 도시였고 이곳의 하늘 아래서 저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배워왔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도시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꼭 다시 돌아올 거라고요. 더 나은 제가 되어 부모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다고요.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은 그 너머에 있어요. 저 멀리 바다를 건너 한국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이상 TV 속의 환상이나 드라마 속 이야기로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은 제가 발을 디딜 곳이고 제가 살아갈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부모님의 바람이 담겨 있고 제가 흘린 수많은 노력의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 길 끝에서 저는 분명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걸요. 비행기는 이륙했고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한국의 기적이 정말 숫자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GDP, 수출, 성장률 같은 수치만으로 이 나라의 눈부신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한국을 단지 케이스 스터디로만 본 겁니다.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건 그 어떤 보고서에도 적히지 않았고 뉴스에도 비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광고판 뒤편의 철물점, 낡은 공장에서 묵묵히 기계를 돌리던 손, IMF 때 금반지를 벗어내던 그 손길. 그들은 외치지 않았고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한국은 기적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버틴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걸 직접 본 한 프랑스 연구원은 말합니다.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축적된 희생이었다. 대체 이 연구원이 본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르블랑이라고 해요. 프랑스에서 태어나 34년 동안 살아왔고 지금은 도시재생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전공은 도시계획이지만 사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통계나 수치보다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움직임을 통해 그 도시를 이해하고 싶어요. 겉으로는 효율적이고 발전된 도시일지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고단하다면 저는 그 도시를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 느끼는 걸 소중하게 여겨요.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수치로는 너무도 눈부신 성장이라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꼭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게 제 방식이고 제가 도시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건 사실 제가 선택한 일은 아니었어요. 도시재생 관련 프로젝트에서 아시아 도시들을 비교 조사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제 상사가 제게 이번엔 서울이야라고 말했을 때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론 도쿄나 홍콩을 기대했거든요. 서울은 그저 성장률이 빠른 도시라는 통계에서만 본 이름이었고 실제로 얼마나 특별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늘 데이터보다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은 왠지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맞이한 서울의 공기는 생각보다 습하고 무거웠어요. 프랑스의 공기처럼 건조하고 선명한 냄새가 아니라 조금은 복잡하고 눅눅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은 크고 체계적이긴 했지만 무언가 차가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제 안의 기대감은 점점 사라졌어요. 차창밖 풍경은 묘하게 과거와 현재가 얽혀 있었고 고층 건물 옆으로는 좁은 골목과 오래된 건물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기적의 도시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전체적인 분위기는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된 듯했어요. 프랑스에서 본 서울의 이미지는 반짝이는 야경과 고속도로, 그리고 초고층 빌딩이었는데 실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표정은 대체로 무표정했어요. 도시의 색감도 회색에 가까웠고 무엇보다 제게 충격이었던 건 도심 중심지에서도 여전히 허름한 주택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고급스러운 빌딩 뒤편에 골목 하나만 들어가면 다른 시대의 공간이 펼쳐졌고 그게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처음 며칠간은 솔직히 많이 헤맸어요. 언어도 잘 안 들리고 사람들의 무표정함 속에서 낯선 벽을 느꼈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대답은 친절했지만 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도시가 저를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고 지하철에서는 노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말은 없지만 행동엔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머물던 숙소 근처에서 우연히 작은 시장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서울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물건이 널려 있었고 가판대 위에 과일과 반찬들이 질서 없이 놓여 있었어요. 다소 정신없는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선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시장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 비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도 없이 서성이는 저에게 어떤 할머니가 이리 와요. 이리 와 하면서 비닐 지붕 아래로 손짓을 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그분 옆으로 갔고 그분은 별다른 말 없이 반찬 몇 가지를 건네며 손에 묻은 물을 털고 계셨어요. 그 아주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눈치채셨지만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한 동네 아이처럼 대하셨고 그게 이상하게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손놀림과 표정 속에서 저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제가 알게 된 건 이 도시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질서와 혼돈이 공존했고 고급과 낡음이 함께 있었어요. 처음엔 그걸 미완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겉은 불완전해 보여도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어쩌면 이 도시가 보여주는 회색빛은 찬란함이 아닌 생존의 색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가짐을 조금 바꾸기로 했어요. 분석하려 하지 않고 느껴보기로요. 그래서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도 가봤고 동네 카페에 앉아 사람들 관찰도 해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도시의 소음조차 익숙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피로, 책임감, 그리고 조용한 인내 같은 것들이 느껴졌어요. 무표정 속엔 아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운 얼굴들이었던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멀리서 어떤 중년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한 줄로 서 있었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줄이 자연스럽게 열렸고 그녀는 그 사이로 유모차를 끌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 누구도 박수를 치거나 감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걸 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도시의 질서는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에서 나온 거구나. 그게 서울이었고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무언가 반짝이고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선택과 배려가 깔려 있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서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이란 게 꼭 화려한 빌딩이나 숫자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적은 어쩌면 아무 말 없이 줄을 서고 묵묵히 비를 피하게 해주는 그런 작은 순간들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통계를 벗어난 장면들을 기록하고 싶어졌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긴 그냥 도시가 아니야. 뭔가 다르다. 그 말은 언뜻 감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이 도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하고 며칠이 지나자 이 도시가 보여주는 겉모습만으로는 진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번쩍이는 건물이나 도심 속 카페,
사람들 사이에 무표정한 질서만으로는 도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연구자로서 제 일은 숫자와 결과를 보는 거지만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계획을 살짝 바꾸기로 했어요. 서울 외곽의 중소공장을 방문해 보기로요. 도시 중심부의 풍경보다는 그 뒤편에서 무언가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사전에 찾아둔 공장은 서울에서 지하철로 한참을 가야 했고 그 이후에는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공단 지역이었는데 도착해보니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버스 창밖으로는 큰 건물 대신 낡고 납작한 공장들이 줄지어 있었고 주변에는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바닥은 온통 흙과 기름 자국으로 덮여 있었고 공장 앞에는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이런 데서 무슨 생산이 가능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시끄러웠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귀가 먹먹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 기계들이 대부분 낡았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건 도색이 다 벗겨져 있었고 어떤 건 덕지덕지 테이프와 철심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쓰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흠잡을 데 없는 집중력으로 움직였고 손에는 굳은 살과 기름이 말라붙은 흔적이 가득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고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아도 흐름이 끊기지 않았어요. 그 조용한 움직임이 저는 이상하게 낯설고 또 인상 깊었어요. 공장장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처음엔 다소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자라는 걸 설명하고 진심으로 이들의 작업 방식을 알고 싶다고 하자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손에 낀 장갑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뭐 대단한 거 안 해요. 그냥 되는 만큼 버틸 만큼 하는 거지.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꽤 강하게 다가왔어요. 공장장은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보여줬어요. 작업대 위엔 도면이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설계 메모가 빼곡했어요. 그분은 설명했어요. 원래 이 공장은 외국 장비를 수입해 조립하던 곳이었지만 IMF 이후 대부분의 설비가 단종되거나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고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게 훨씬 효율적이라며 웃으셨어요. 웃음은 짧았고 바로 손을 다시 기계로 가져갔어요.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유럽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먼저 자신의 권리를 말하곤 해요. 합리적인 시간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곳은 그 기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장장은 일이 멈추면 직원들 가족이 밥을 굶어요. 그래서 아프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쉬어도 돌아올 수 있게 설비부터 안정시켜놔야 해요라고 말했어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기계실 한켠에선 한 청년이 낡은 컴프레서를 분해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는 설명서를 보지 않고 작업 중이었고 제가 놀라서 묻자 그가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졌어요. 망가뜨리면 다시 조립하고 그러면서 익혔죠. 저는 그걸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감각이라고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은 기술 이전에 몸으로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공장을 찾았어요. 이번엔 그냥 구경이 아니라 현장의 공기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서였어요.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라면을 먹었는데 모두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편안했어요. 침묵 속에서 흐르는 공감 같은 게 느껴졌고 말없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저한테는 오히려 깊이 각인되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일지를 꺼내 짧게 이렇게 적었어요. 서울을 움직이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겉으론 오래되고 낡아 보이지만 그 안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엔진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면 된다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 외엔 붙잡을 게 없어서 그 말을 믿고 살아온 건 아닐까 하고요. 그 믿음은 누군가의 구호가 아니라 버텨야 했던 현실의 반영이었어요. 저는 유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쫓으며 살아왔는데 이곳 사람들은 생존을 전제로 하루를 견디고 있었어요. 목표가 아니라 조건 자체가 달랐어요.
연구자로서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지만 이 공장에서 느낀 것들은 수치로 남기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이들은 사회 구조나 정책의 혜택을 기다리지 않았고 누군가 대신 싸워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루하루 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서 도시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이곳을 다녀온 후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진짜 한국의 성장 동력은 이런 곳에 있었구나. 도시 외곽, 낡은 공장, 그리고 말없이 일하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서울이라는 복잡한 도시의 심장이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엔진이었어요. 기술도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작동시키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다음 일정은 원래 프랑스로 돌아가는 항공편을 예약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연히 뉴스 하나를 보게 됐어요. IMF 당시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았던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화면 속의 사람들, 손에서 반지를 빼던 할머니, 결혼 예물을 건넨 젊은 부부의 표정. 저는 화면을 넘기지 못하고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가방을 쌌습니다. 서울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어요. 그 희생의 상징을 실제로 본 사람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게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귀국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숙소 근처 도서관에 들렀어요. 서울에서 보고 듣고 느낀 걸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보고서의 서론은 거의 다 정리돼 있었고 결론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도서관 자료실에서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당시의 영상이었고 제목은 금으로 버틴 나라였어요. 처음엔 그저 참고용으로 틀어봤는데 화면을 넘기지 못하고 끝까지 봐버렸습니다. 당시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 위기에 몰렸고 국가 신용등급이 바닥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이 나왔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있던 금반지, 목걸이, 심지어 결혼 예물까지 들고 나와서 정부에 기부하고 있었어요. 한 여성은 눈물을 머금은 채 자기 팔찌를 내놓았고 어떤 중년 부부는 결혼 20주년 반지를 조용히 봉투에 넣어냈어요. 누구도 강요한 사람은 없었는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라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수십 번 돌려봤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었어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건 이 나라가 가진 어떤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정책이 아니라 시민 개인의 선택이었다는 점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국 일정을 미루고 그 금을 냈던 사람 중 한 명을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실제 그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듣고 싶었어요. 자료를 뒤지고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결국 한 분을 찾게 되었어요. 당시 신문기사에 짧게 실렸던 분인데 현재는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살고 계셨어요. 인터뷰 허락을 받자마자 저는 바로 기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느껴졌고 역에서 마을까지는 차로 한참을 더 가야 했습니다. 길가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오래된 집들이 드문드문 보였어요. 그분은 올해로 80이 넘으신 할머니였어요. 키는 작고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멀리서 왔다며 마침 김치 담갔는데 좀 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따뜻한 환대에 약간 당황했지만 기분은 참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인터뷰를 시작하자 할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말투로 당시를 떠올리셨어요. 그때 반지 냈다고요? 그 반지는 내 결혼 상징이었어요. 신랑이 사준 첫 반지였지. 그러면서 손가락을 살짝 들어 보이셨는데 이제는 그 반지가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걸 왜 내놓으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먼저였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건 단순한 헌신이 아니었어요. 국가를 향한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순간 며칠 전 공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역시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나서서 이끄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조금씩 견디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반지를 내놓던 날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은행에 가니 줄이 길었어요. 다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지. 어떤 아줌마는 울고 있었고 어떤 아저씨는 애 데리고 왔더라고. 그날은 다들 말이 없었어요. 근데 분위기는 안 무거웠어요. 이상하게 서로 고개를 끄덕였고 속으론 다 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살아야지. 저는 메모를 하다가 멈췄어요. 이건 기록이 아니라 체험이었어요. 저는 지금 그 체험을 듣는 중이었고 제 가슴 안에 그 장면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그 말이 제게는 대사처럼 남았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문장 속엔 책임, 용기, 희생, 그리고 자부심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논밭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그런 일상의 강함을 처음 실감했어요. 국가라는 거대한 단어가 이토록 작고 소박한 손에서부터 지켜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교과서에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였고 뉴스에서도 다 담아내지 못할 이야기였어요. 서울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원래 준비했던 결론은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대신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회복력은 기술이나 제도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위기의 순간 이 나라는 시민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책임을 나눴다.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강함이었고 오직 행동으로만 증명된 힘이었다. 며칠 후 다시 거리로 나가보았어요.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저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들은 오늘도 자기 몫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고 그게 바로 이 나라의 진짜 기반이었어요. 어떤 위기가 닥치든 이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설 거라고 저는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의 문장을 반복했어요. 이 나라의 기적은 위기 속에서 피어난 단단함이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짐을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도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기분은 아니었어요. 뭔가 한 조각이 빠진 느낌이 들었고 그 조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별다른 계획 없이 서울의 오래된 지역을 걷기 시작했어요. 낡은 골목길을 따라 무심코 들어서다가 한 작은 철물점을 발견했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쇠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에 들린 망치를 내려놓던 사내는 저를 흘깃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무뚝뚝해 보였지만 그 안에 묘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손등과 손가락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어요. 손톱 주변은 오래된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고 티셔츠와 바지는 기계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익숙함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떠올랐어요. 말은 없지만 몸이 말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철물점 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엔 오래된 공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좁은 작업대에는 손때가 묻은 연장들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어요. 그 공간은 오래된 체온이 남은 장소 같았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마지막 조각은 바로 이런 공간이었고 이 공간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내내 그 사장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철판을 자르고 나사를 조이고 물건을 포장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그것들을 지켜보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사발면을 꺼내 드시던 그분은 저에게도 하나를 건네셨어요. 고맙다고 인사했더니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어요. 말이 필요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 안엔 환영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작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이 일 오래 하셨어요? 그분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어요. 한 35년 됐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걸 물려받았죠. 그 말에는 별다른 자랑도 후회도 없었어요. 그냥 삶의 흐름을 따라 살아온 사람의 말투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우린 그냥 집 하나 지탱하는 기둥 같은 거예요. 누구도 기억하진 않지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철컥하고 열렸어요.
그건 단지 철물점 주인의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살아온 세대 전체를 상징하는 말 같았어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수많은 얼굴들을 떠올렸어요. 기름 묻은 손으로 기계를 고치던 노동자, 반지를 기부했던 할머니, 가족을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던 아버지들. 그들 모두는 누군가의 집을, 도시를, 그리고 국가를 지탱해온 조용한 기둥들이었어요. 저는 연구자로서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어요. 도시의 구조, 성장률, 경제 흐름, 문화적 코드까지 분석했지만 한국만큼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된 나라는 없었어요. 기술이나 정책, 제도보다도 먼저 몸을 움직인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 사람들 덕분에 도시가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질긴 방식으로요. 철물점에서 나올 때쯤 사장님은 저에게 손바닥만 한 금속 조각을 하나 주셨어요. 오래된 열쇠였고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겠는 낡은 물건이었어요. 이거 쓰진 않지만 내가 가장 오래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냥 하나쯤 가져가요. 그렇게 말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했어요. 그 열쇠는 무언가를 여는 물건이 아니라 제 마음속 문을 잠금해제해준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숫자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다. 이 나라는 기적의 결과물이 아니라 수많은 조용한 기둥들의 버팀목 위에 세워진 현실이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지도 못했지만 사라지면 모두 무너지는 존재였다. 다시 짐을 싸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잠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건물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고 도시는 여전히 바빴어요. 그런데 그 빛 뒤편에 이름 없는 사람들의 땀과 체온이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적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건 찬란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희생의 결과였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철물점 주인의 말을 떠올렸어요.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어요.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이야말로 이 나라의 근간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한국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조용한 기둥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지탱하고 있겠죠.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